증시대담 퓨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원자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올해 원자재 내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은 금과 구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은 중앙은행들의 어떤 달러 이외의 자산 내지는 리저브, 즉 지준금으로서 준비제도에 필요한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도 조금 있었죠. 그리고 구리가 강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모멘텀을 듬뿍 받은 그런 금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원자재 수익률은 매크로 상황 그리고 산업의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하고 그 시초에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죠. 올해 원자재 수익률의 어떤 순위라고 보시면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속 쪽, 기금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든지 비철금속 쪽이 있습니다. 비철금속에는 이제 구리, 그리고 아연 이런 업종이 속해 있는데요. 문제는 현 단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AI 모멘텀이라든지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구리 가격이 여기서 얼만큼 더 치고 소위 말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리튬이나 니켈처럼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금속의 가격은 여전히 부진하고 앞으로도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 시각이 있는데, 언제 전환점을 가져올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요의 끝판왕이죠. 이 에너지, 유가에 대해서도 전망하는 시간을 증시대담을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시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홍성기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자재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간략하게 상반기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가져볼까요? 네. 상반기 원자재 시장은 주로 비철금속, 귀금속 위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 5월 중순까지는 실제로 원자재 인덱스로 봤을 때 주가 지수 대비로도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10%대 중반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5월 하순부터 이제 조정을 나타내면서 원자재 인덱스는 한 7%대의 상승세를 상반기에 나타냈고요. 또 하나 이제 원자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70불대 초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순까지 87불대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70불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최근 다시 80불대로 반등하는 한 3번 정도의 등락 사이클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의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상반기 원자재 시장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원자재 시장 전체적인 어떤 리뷰를 해보면 강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반기 시장에도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재 시장에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우선 그 가까이 다가온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 쪽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인가, 그리고 달러 약세가 되면 원자재 시장에서 비철금속이나 귀금속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그 관세 부분, 특히 중국 쪽의 60%, 그리고 중국 외 국가의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세계 제조업이나 원자재 쪽에는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니뇨에서 지금 라니냐로 전환되는 이 기상의 전환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최초로 맞게 되는 라니냐 겨울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통화 정책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상당한 이제 변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관세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후 변화까지 네.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원자재별로 좀 챙겨볼 텐데 먼저 구리를 한번 챙겨볼까요? 구리 하면 최근 시장에서 뭐 예전에는 덕덕 폭파라고 했을 때는 이머징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의 가늠자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상반기에 구리 가격의 상승 네. 요인을 짚자면 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요인이 둘 다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광산 쪽의 공급 차질이 공급 부족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역시 에너지 전환기의 전력 관련 수요가 구리 수요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급 수요 측면 외에 결국은 가격 급등세를 이끈 것은 투기적 심리에 의해서 가격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급보다는 가격 급등이 좀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9,500불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반기의 상승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공급과 수요 요인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500불에서 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5,00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올해까지 전 저점이었던 톤당 11,000불대를 상회해서 한 평균 고점은 한 12,0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수요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금속들,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금속들이죠. 리튬이나 니켈, 올해 최저 수준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배터리 금속 바닥론도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제 배터리 금속 관련된 인덱스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은 가격이 충분히 낮다. 하지만 여기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캐즘 극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충분히 낮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이 가격으로 생산 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니켈이든 리튬이든 배터리 가격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생산 조정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게 충분한 생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사실 이 반등의 힘이 오히려 더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양극재 재고 확충이 나타나면서 다시 리튬을 빨아들였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1분기를 지나고 2분기 중순 이후로는 다시 중국 내 수요가 약해지면서 재고가 충분히 축적이 되고 수요가 약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가격 저점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언제쯤 본격적으로 오를 것인지라는 부분은 이미 공급 쪽의 측면에서 수요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극복되는 시기, 저는 이제 2025년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쪽에 회복에 조금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좀 남아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당연히 또 유가를 안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EIA에서는 또 그 유가 전망을 좀 올렸더라고요. 네. 재고 부분을 조금 체크한 것 같은데 하반기 우리 유가 향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상당히 원유 시장에는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분기부터 공급이 어쩌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음. 일단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분기까지 감산 지속하고 네. 그 부분까지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3분기까지 감산 완화 지속 이후 4분기부터 향후 1년 동안 감산을 완화하는 스케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3분기까지는 어쨌든 석유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도 지금 감산을 지속하고 있고 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도 정체가 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3분기가 수요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를 저는 가장 유가가 고점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요의 성수기에서도 살짝 꺾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완화가 지속적으로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보다 유가 하락 압력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기관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유가를 지금 최근에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EIA 같은 경우에도 내년 2분기부터는 석유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는 공급 부족에서 내년에는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가를 상승 쪽으로 전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펙 플러스 중심으로 감산의 어떤 강도를 강하게 끌고 오다가 이제 조금씩은 완화가 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사이클로 간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 완화 정책을 쓰는 부분에서 행여나 조금 물가가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유가가 좀 잡아주면은 좀 안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와 이제 원래는 좀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 천연가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는 좀 많이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부진했었죠. 수익률이. 근데 말씀하셨던 EIA에서는 뭐 하반기에 좀 강하게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천연가스의 가격 동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은 상반기에 그 100만 BTU당 2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 천연가스 생산 업체들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BP 단에서 공급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엘니뇨의 겨울이었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겨울철 수요가 상당히 약했었고 그래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불을 치고 내려가면서 이제 가격 반등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이 감산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LNG 터미널이 재가동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봄철에 올해 여름철에 미국의 더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2불 밑에서 3불까지 반등을 했었습니다.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사실 실제로 강하게 반등 이후에 다시 가격이 좀 반락을 한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했던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의 생산이 조금씩 또 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골든패스 LNG 터미널이라고 하는 내년에 사실 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막대한 천연가스를 운반할 터미널이 지금 파산 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재고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미국 에너지 정보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철과 그리고 겨울철에
이 천연가스 수요를 상당히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더위 예보로 인해서 천연가스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평년 대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좀 상방 리스크는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이제 난방 수요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좀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3분기 우리가 원자재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뭐 상품 아니면 어떤 투자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네. 네. 원자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 기상의 사이클에 따라서 원자재 사이클을 분석하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엘니뇨 사이클에서 라니뇨 사이클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비료 가격 상승 그리고 이게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농산물 관련된 투자 문의가 많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기상현상은 확률로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논리 틀이 좀 완벽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늘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반드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 이 부분은 아니니까. 사실 전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농산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올해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혹은 내년 이렇게 좀 사이클로 봐서 일단 라니냐가 도래하는 기상 사이클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변수가 라니냐라는 부분까지 있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농산물이 워낙 지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농산물에 대한 아이디어도 조금은 생각해보자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기 LS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